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분향소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분향소는 불법이라며 분향소에 찾아온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의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상속세 납부 등을 지적하는 추모 메시지를 남겨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별세하자마자 상속세 등을 거론하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짊어질 삼성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해당한 후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이 소각이 아닌 추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공무원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당 의원이 외교부가 거짓 자료를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태 의원은 외교부가 104 해외 긴급신고 전화 사업과 관련해 통신 3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지만 알아본 결과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댓글문들은 가짜뉴스처럼 느껴지는 진짜 뉴스, 단 한 가지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2020년 10월 26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1979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KBS 당진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가 쏜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곧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중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당시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더욱이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책과 영상 자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산 증인인 어르신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때 그 시절의 얘기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대통령 박정희라는 인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증오와 복수심을 짙게 남겼듯 현재 특정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는 역사 왜곡과 박정희 지우기 시도는 우려를 넘어 가히 절망적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대통령 박정희의 공과 사를 객관적으로 담지 않고 있죠.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출신에다가 쿠데타의 주역이고 굴욕 외교, 유신 독재, 인권 유린의 장본인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박정희 지우기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키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취소했고 새마을운동은 명칭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도서관은 100주년 탄생일에 동상 하나 세우지 못했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미시가 구미공단 50주년을 기념해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작 구미공단을 잇게 한 박정희 대통령은 쏙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등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서 박정희라는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난데없는 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버젓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지속됨에 있어서 후손들이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부각하는 것과 긍정적인 부분을 객관적인 눈으로 되새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 위대한 위인의 업적을 이념과 특정 정치 성향으로 왜곡하고 덮으려 할수록 남는 건 국민 분열뿐이겠죠. 대통령 박정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융성한 이 시대를 연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는 그의 공을 기리기는커녕 적대적 증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재가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GDP 기준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을 넘보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1인당 GDP는 82달러였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죠. 희망의 싹조차 안 보이던 나라였고 나라 예산을 미국 원조에 의존한 그저 구걸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수출은 연 1억 달러도 안 됐고 그나마 흑연, 중석 등 원자재와 오징어, 김, 가발 같은 게 주요 품목이었죠. 집집마다 봄이면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산이란 산들은 나무가 없어 사막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일으켜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이런 한국 현대사의 기적 같은 성공은 박정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앞서 나간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나 이집트 무바라크, 리비아의 카다피도 개발 독재를 내걸었지만 남긴 것은 국민의 빈곤과 낙후뿐이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같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정희의 신화는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연구하고 더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파적 이해관계와 이념 편향으로 이런 자해적 행위를 하는 세력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기를 맞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평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 상식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고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또 추모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를 맞아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지만 경찰의 과도한 제지로 시민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처럼 통행자들에 대한 가방 수색과 방문 목적을 물으며 현장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집단 시위도 아닌데 경찰이 왜 이런 규제를 하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한 우리공화당에 강제 집행은 하지 않겠지만 행정 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공화당이 지난 24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분향소에서 분향객을 맞았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분향소 설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좌파들이 장악했던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라며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는 사람들에게 주사파를 벌였다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 이념적으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붉은 광화문 광장을 애국의 광장, 태극기의 광장으로 만들었듯이 이제 자로 가는 이 국민들의 가치를, 의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 길 건너 맞은편에 세워진 천막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에 펜스를 두른 채 통제에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23일 새벽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 명목으로 천막 2개동을 기습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계고장을 보내 26일 자정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를 위한 강제 집행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서울시는 분향소 자진 철거 이후 우리공화당 측에 불법 점용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향소 개장 초반 경찰이 분향소의 일체의 물품 반입을 허가하지 않아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분향소가 열리자 분향소 입구와 출구를 나눠 통제에 나섰는데 광장으로 들어서는 횡단보도부터 경찰은 어떻게 오셨냐며 시민들을 붙잡았습니다. 분향소에 진입하려면 최소 3번 경찰을 만나 방문 목적을 설명해야 했고 분향소 취재를 위해 이동하던 기자에게도 기자증을 요구하며 방문 목적을 수차례 물었습니다. 분향객들의 가방 안을 수색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한 시민은 가방을 왜 열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큰 가방도 아니고 단순한 손가방인데 영장도 없이
가방을 열어봐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분향소에는 화환 반입도 금지돼 화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는 조화 반입을 위해 배달을 시켰지만 경찰 측의 제지로 조화가 반입되지 못했다며 경찰이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반입하지 못하게 해 액자와 사진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와 안에서 다시 조립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추모를 위한 국화꽃을 반입하려는 시민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국화꽃 한 송이도 못 가지고 들어가느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화꽃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람을 막는 것도 모자라 국화꽃까지 막는 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의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승인받지 않은 구조물은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국화와 같은 것은 항의가 잦아져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아주 큰 인심을 쓰듯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26일 오후 6시까지 광화문 광장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하루 앞둔 어제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입니다.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께서 닦아놓은 인류기업의 초석을 이건희 회장이 바톤을 넘겨받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삼성은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업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업적은 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는 점에서 가히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7년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별세 이후 그룹 회장에 취임한 고인은 1993년 신경영인 선언을 통해 초인류 기업 삼성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이건희의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1987년 10조 원이 채 못 되던 삼성그룹의 매출은 2018년 기준으로 386조 원을 넘기며 39배나 늘었는데요.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TV, 그리고 스마트폰 등 20여 개 품목에서 글로벌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초인류 기업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된다는 점에서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자,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많은 국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이 발언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베이징에서 가진 특파원 오찬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가 사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상집에서 삼성 임직원과 이재용 부회장 등의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어제, 오늘 상이 치러지는 동안만이라도 순수한 애도 그 자체의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벌 경제니 노조 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는 정치권의 추태가 이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떠났을 때도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떠났을 때도 한마디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 별세한 날엔 공과를 거론하는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회장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낙연 대표의 추모글에는 애도를 표할 때는 애도만 하라, 고인에 대한 평가는 애도를 마치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마지막까지 굳이 이랬니, 저랬니 단점을 짚어 글을 적어야 했느냐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나라의 큰 어른이 죽은 날에 고인 모독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질 낮은 적격이나 해대는 그런 정도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타락했느냐고 됐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을 애도하는 태도와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 대표는 박 시장 사망 직후 페이스북에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내 편은 빛만 내세우고 반대편은 그림자까지 운운하며 명복을 비는 건 참 어이가 없다고 했고, 박원순은 그림자가 없어서 이런 글을 안 썼느냐, 그 시장님 추모사에 남긴 글과 너무나도 대조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논평도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보다 늦게 나왔는데요. 이 회장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반감을 고려해 톤을 조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라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고, 국민의당은 고인의 선지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란 애도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공화당 또한 작금의 현 정권이 삼성그룹을 놓고서 벌이는 삼성 죽이기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겠다고 하는 잔인무도하고 무지몽매한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와 같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거인 위대한 기업인 혁신가 고이건희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이 회장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도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한 회장 부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사법 리스크, 또한 코로나 경제 쇼크 등의 위기 속에서도 무난하게 삼성을 경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이 선대 회장들처럼 삼성을 잘 이끌어갈 거란 예상도 있지만, 당장 이 부회장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도 절대 만만치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삼성 내에선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행 경영 시스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간 이건희 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우선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반도체 합종 연행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해야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선견지명으로 그간 삼성이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것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맡은 중요한 소명일 것입니다. 한편 국내선 역시 사법 리스크가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은 2016년 말 시작된 특검 수사와 이어지는 재판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 본인도 2017년 1월 특검의 첫 소환 조사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 이상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이처럼 그룹 총수가 법원에 발이 묶인 탓에 삼성의 인수합병 시계는 경쟁사보다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경쟁업체들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 빅딜에 나서면서 삼성이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만큼 삼성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치열하게 경영 수업을 받은 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든 만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삼성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에 저는 끝까지 삼성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하루 전 라임 김봉현은 KBS를 통해 추가 입장문을 냈고, KBS는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추가 입장문을 통해 라임 김봉현은 여권 인사들을 한층 더 옹호했고 자신을 피해자로 부각하며 검찰을 냉비난했었죠.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하루 앞둔 어제 라임 김봉현이 또 추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번엔 KBS가 아닌 MBC였는데요. MBC는 어제 저녁 뉴스데스크를 통해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여권 정치는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으로 부풀렸다는 게 이날 김봉현의 주장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라임 김봉현 회장이 자사의 새로운 입장문을 보내왔다며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봉현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MBC에 보낸 5장짜리 입장문입니다. 지난달 21일 검찰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 이후 나흘 뒤에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본질은 고객들 투자자금 부실 운영인데 자신과 청와대 행정관이 장본인으로 둔갑됐다며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언론과 극소수 사람들의 과장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관련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오히려 먼지 털듯이 수사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검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수사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검사 술접 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와 수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전직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김 전 회장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검찰의 검사 술접 때와 향응 등을 진술했지만 당시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종합감사 대상은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제처입니다. 종합감사 대상에 법무부가 포함돼 있어 추미애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 관심사는 추미애의 입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함께 출석하는 만큼 두 사람의 대전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강혜국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분위기 재반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로비와 야당 정치인 연루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헛발질을 다시 한번 해대는 한편 추미애에게는 해당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당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등 부당한 감사 방해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회 원장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드러내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됐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북한인권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입경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퀸타나 북한인권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시신 훼손에 대한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이렇게 잘 맞춰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언론에 나오면서 저희가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사실을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좀 끼쳐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공동조사라든가 또 북의 호응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습니다. 서욱 장관이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 여러분도 다들 같은 생각이시겠죠. 북한의 만행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서 엽기적인 이미지를 탈피시켜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신뢰를 잇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우롱한 셈이 되겠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한 해상에서의 불빛, 그 불빛을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불꽃놀이쯤으로 취급해버릴 작정인가 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유족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죠. 지난 주말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2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 빌딩 앞에서 열린 이 추모 집회는 꿈꾸는 청년들 등 청년단체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공무원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월북으로 규정한 해양경찰의 발표가 자신을 더욱 무너지게 했다며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편지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에서 잠자고 계신 아빠. 공부 잘 되냐고 물어보시던 아빠 전화가 마지막에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데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마와 저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는지 아빠는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실 테니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계실 거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아는 아빠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눈도 감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아빠가 47년 동안 걸어온 삶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아빠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빠와 20년을 함께 해온 엄마뿐이며 엄마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아빠는 그저 그리움입니다. 엄마와 얘기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빠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울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는 울 자격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네요. 우리 앞에서는 강하게 잘 버텨주고 계신 엄마가 우리가 없을 때 많이 우셨는지 퉁퉁 부은 눈을 보니 저는 또다시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진실을 밝혀 아빠의 명예를 찾아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음에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증거라고 내세우는 해양경찰의 발표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인 대통령 할아버지의 약속이었기에
그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아빠는 아마 그래 아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겠죠. 그리운 아빠. 저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빠 오면 줄 거라고 편지를 쓰고 아빠 얼굴을 그리고 있는 동생을 볼 때마다 나중에 저 아이에게 아빠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신조차 찾지 못해 아빠가 그리울 때 찾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엄마는 아빠가 차디찬 바닷속에서 우리가 빨리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세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매일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아빠의 마지막 전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저도 힘들어요. 제가 좀 더 힘이 센 어른이었다면 아빠를 찾아달라고,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을 벌해달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외쳤을 텐데 왜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목숨 하나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빠가 남기고 가신 숙제가 되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숙제. 큰아빠와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라서 묵묵히 싸우고 계신 큰아빠한테 큰 힘이 되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아빠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멀리 계셔서 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도 한번 못 보셨는데 동생이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누가 뭐라 해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아빠를 우린 너무 잘 알기에 나의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꼭 만나요. 다시 만나는 그날 잘했다고 힘껏 안아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아빠 아들 할게요. 2020년 10월 23일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 올림.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까워질 수도 없고 또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이유가 또다시 확인이 됐죠. 중공 시진핑 주석이 23일 중국의 6.25 참전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북한과 손잡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라면서 6.25는 중국과는 무관한 일이고 항미 원조는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은 중공과 싸운 기간이 거의 전부라고 했을 만큼 중국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한국인데도 시진핑은 우리나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치 누구의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중국 출신의 K-팝 아이돌 멤버들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항미 원조를 기념하는 글을 SNS에 일제히 올려 우리나라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중국 출신의 K-팝 아이돌 멤버들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항미 원조를 기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일제히 올려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엑소엘A, FX 출신 빅토리아,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우주소녀 성소미기 선혜 등은 지난 23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항미 원조 작전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적고 중국 관영 CCTV에 관련 웨이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아이돌들은 K-팝 그룹에서 중국인 멤버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신인 시절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이들이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에 국내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진정한 꼭두각시다. 다시는 한국에서 활동하지 말아라. 중국이 공산국가라서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꼴을 봐야 한다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 70주년 기념일인 25일을 앞두고 애국주의 홍보의 열을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려 중국 공산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 아이돌 가수들은 이전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홍콩의 범죄인인도 법안 개정 반대 시위 등 민감한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이나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이 위급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휴대폰에서 104번을 누르시면
영사 콜센터로 바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외교부가 추진 중입니다. 자, 그런데 외교부가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업무 협약 체결을 맺었다고 국회에 자료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동통신 3사는 외교부와 업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의원 측이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104 해외 긴급신고 전화 사업과 관련 진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외교부가 통신 3사와 업무 체결을 맺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사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알아본 결과 업무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태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보고선 직접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에 확인해봤지만 외교부와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통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술적으로 해외에서 세 자리 긴급 번호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외교부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교부도 말을 바꿨다고 태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한 달 전만 해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었고 의원실이 추궁하자 사실은 업무 협약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104 사업 추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성적은 개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태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영국, 태국, 러시아, 일본, 홍콩, 호주,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104 긴급 전화 시험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국민이 도난을 당하는 등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 휴대폰으로 104를 눌러 영사콜센터로 연결이 되는지 검사한 것인데요. 착신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브라질 33.33%, 독일 11.11%, 태국 15%, 영국 11.76%였습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베트남의 착신율은 모두 0%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아무리 104로 전화를 걸어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104 사업의 정상 시행을 위해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창조경제이죠.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교육하는 자료들을 교체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무원 대상 연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을 계속해서 가르쳐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올해까지도 민간 경력 채용 5급 사무관 연수 등에서 전임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가르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둔 공직 윤리와 가치, 강의 중 공직자의 핵심 공직 가치와 역할에선 현 정부라는 표기와 함께 창조 경제와 국민 행복,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음이 나온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비전인 창조 경제와 국민 행복 시대를 문재인 정부 핵심 가치로 소개한 것인데요. 또 현 정부 전략 가치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4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사에서 밝혔던 정부 정책 기조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작성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새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의원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죽도밥도 아닌 중도 좌클릭과 무기력한 원내투쟁으로 집토끼도 달아나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을 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25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그분은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시간에 쫓기는 혼란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을 이끌고 창출하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의원은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종료 시점인데도 오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률 27.8%, 무선전화 면접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1%로 곤두박질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건 탄핵 대선 24%에도 못 미치는 절망적 수치라며 이렇게 엉망인 여권의 대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야당을 대안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어 웰빙 유사 진보정당 이중대 정당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중도를 향한 몸부림보다는 35대 30의 구도에서 아군 35%를 묶어놓고 중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은 죽도밥도 아닌 중도 좌클릭과 무기력한 원내 투쟁으로 집토끼도 달아나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부들부들거릴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12월 미국에서 개봉된다고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가 전했습니다. 감독은 2017년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라이언 화이트 감독인데요. 영화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꾀임에 넘어가 신경작용제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얼굴에 발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두 성산업 종사자들의 재판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보복 등의 이유로 대형 배급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은 내가 만든 영화 가운데 가장 재미가 없는 영화인데 북한 정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최악일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접촉자를 모두 체포하려고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한 대형 교회에서 폭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었다며 그들은 그 교회를 봉쇄하고 교회 개인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력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한국의 검사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뒤 한국의 이런 방식이 그들의 문화적, 법적 문맥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전 분야에 걸친 실정을 상소문 형식으로 올려 화제를 모은 심호 7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청와대가 그 국민청원에 대해 드디어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8월 12일 청원이 올라온 지 72일 만에 청와대가 늑장 답변을 한 것인데 청와대는 늘 그렇듯 원론적인 답만 할 뿐 해당 인물들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거나 조은산이 제안한 동물들을 장관직에 앉혀놓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김자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국민의 의견을 엄청나게 잘 수용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 여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앞서 자신을 진인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8월 12일 심의 7조 상소문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다시 공개로 전환하는 짓을 대놓고 한 바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청와대 소식을 전해드린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춘천지법 형사 2부 진원두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 30분쯤 춘천시 한 식당 앞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청소를 하던 중 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진태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꺼져라 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김진태 후보 측 다른 선거운동원이 이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 다가가 왜 찍어? 나 김진태 때문에 망했어!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선거운동원의 멱살을 수에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내려가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촬영 중단 취지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넘어 욕설과 거친 언어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더 격화돼 폭행까지 이른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무단 촬영 행위에 항의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선거 무효소송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 23일 재검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재판은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한 지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었는데 변론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단심제로 단 한 번에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변론을 해야 하고 재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한 관건이 되겠죠. 선거소송 변호인단은 총체적 디지털 부정 불법 선거로 인한 선거 무효 개표 전, 개표 중, 개표 조작 부정선거의 세 국면과 각 국면에 대해 철저한 증거 조사, 사실관계 확정 등을 대법원에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 연사로 오른 유정아 변호사의 외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인 유정아 변호사는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이 몇 월입니까? 4월에 총선이 있었고 5월 초중반에 소재기를 했는데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론기일도 아니고 오늘은 변론 준비기일을 반년이 다 될 때까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방치하다가 우리들은 그냥 당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왜 우리가 연차를 내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다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픈 아이를 돌보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뛰어나와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인지 한 번이라도 저희 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시민입니다. 세상 천지에 집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지금 대법원 법정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변호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또 한 사람 이건희 삼성회장의 뜻을 기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